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승우 PD 프로젝트 For Shading and Demanding. 사실 demanding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민보 기자,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님이 천안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뭐 많이도 안 바랍니다. 10분의 1, 우리 시민보 기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의 10분의 1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강 건너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7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데도 우리 부실조사로 얼룩진 결정적 증거라고 우리 최승호 PD께서도 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렇게 앵카를 하시면서 합조단 국방부,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해서 또 상당히 심층적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콘티 써주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다, 앵카로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뉴스타파를 끌고 가시는 입장이고, 또 MBC라고 하는 우리 공중파의 사장님까지 하셨던 분이 이 부실조사로 얼룩진 결정적 증거들의 문제점들을 계속 파헤쳐 주셔야지 그 반대편에서 아닌 것 같다 그래서는 이제 곤란하지 않겠냐는 거죠. 자, 오늘은 7번째 꼭지, 침몰의 원인 두 번째 사고입니다. 두 번째 사고는 충돌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거죠. 왜 충돌로 결론을 내렸느냐 하게 되면요. 자, 일단 이 좌초 가능성에 있어서 처음에 좌초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암초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암초가 있는지 여부.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울 때는 드러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펼쳐놓고 그 펼쳐놓은 것을 이렇게 조합해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지요. 그 추정을 근거로 해서 가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설에서 진실로 가는 과정은 맞는 것과 틀린 것, 참인 것과 거짓인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체크하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요한 위치에 배치를 해놓는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가설이 진실로 다가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정도 가설로 만들고, 우리가 양복 만들 때 보면 적당히 만들어서 이게 가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핀으로 이렇게 가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다시 한번 입혀보고 또 한번 이렇게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설로 얼기설기 짜여져 있는 그 진실 덩어리의 초안, 그 중에서 정말 팩트로서 확실한 거는 대못을 박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 못을 박고. 그렇게 해야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진실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진실 덩어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새로운 어떤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안에 싹 부합돼 버립니다. 왜냐면요, 어떠한 진실이라는 것은 그 사고의 원인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 진실 덩어리 새롭게 드러나는 어떤 정황이 그 안에 쏙 들어와 버려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충돌을 얘기를 하고 충돌한 부위에는 상대편이 들이받았기 때문에 상대편의 흔적과 상대편의 형상, 흔적과 그 다음에 상대편도 역시 페인트를 발랐으면 그것의 상대편의 어떤 페인트가 묻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봤단 말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입증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진도 못 찍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갔을 때 사진이 핸드폰 다 그냥 회수를 했기 때문에 사진도 찍지 못하고 나는 보기만 했는데,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더니 거기를 갖다가 그냥 전부 싹 그냥 고압 세척을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누구한테 주장할 수도 없고 증거물도 없고, 그러다가 상세하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발견을 해서 그 사진을 보니까 희미하게라도 녹색 계열 페인트가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별도로 캡처를 해놨지만 그걸 가지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내놓을 수도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색깔이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나온 것은 보기에 따라서 이게 그냥 뭐 빛의 산란이니 뭐니 해버리면은 아무 증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해 봤었는데, 웬걸. 한미를 인양한 88 수중개발의 정호원 사장이 법정 증언석에 서서 폭발 아니다, 입에는 폭발한 배가 아니다 라고 증언을 하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에 군함에 없는 페인트색을 봤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얘기를 거기서 그분이 인양 전문가로서 이 군함은 회색, 빨간색, 까만색 이런 페인트인데 왜 여기에 이런 페인트가 색깔이 있지? 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그걸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진술과 딱 부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실이 완성이 되면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도 거기에 부합이 되고, 어떠한 현상이든 100% 설명 가능한 것이 진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제가 처음부터 분석하고 제가 주장한 내용들이 지금 와서 그거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잘못 분석한 것 같아 라고 한 것 없이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재판도 받고 했지만, 물론 작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재판부는 또 뭐 사고 원인은 또 달리 또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11년 동안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계속 주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즉 팩트로서, 그것이 진실로서 굳어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돌이라고 얘기를 한 데는, 충돌을 본 적이 있나? 누가 충돌한 걸 본 적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다만 나타나 있는 현상과 흔적을 보고 그거를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건 충돌이야 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폭발은 일찌감치부터 꼽혀 딱 쳐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뢰든 기뢰든, 또 기뢰를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또 무슨 뭐 박사 타이틀 타고 계신 분이 기뢰 열심히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저한테 연락이 오고 뭐 토론을 하자 그러고, 또 중간에 다른 교수님이 나서서 어뢰 아니면은 그것이 기뢰는 어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국방부를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등등의 논리로 저한테 접근을 하지만, 가차없이 저는 그냥 카트 시켜버립니다. 왜? 폭발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석사다, 학사다, 박사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폭발은 물리, 화학적 변화가 있는 것이 폭발입니다. 연소작용이에요. 연소는 그을음을 남기고 화염을 남기고 고열을 남기고 엄청난 충격파와 그걸 남깁니다. 그 흔적이 없으면 폭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뢰가 아니고 기뢰다, 그런 폭발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가늠 못하는 사람은 중2 과학 수준 이하, 그분들하고 제가 토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폭발은 일찌감치부터 배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제껴버리고 나면 좌초와 충돌이 남는데, 자, 화면 보십시오. 수심 및 암초에 따른 좌초 가능성 자료 화면에서 최초 좌초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별표되어 있는데, 요즘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8.6. 8은 대문 큰 글자고요, 6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이 큰 글자고 6이 작은 글자는 8.6m라는 뜻입니다. 수심. 이 지역은 수심이 8.6m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SSH라고 되어 있죠. SSH. 꼭 제 이름의 앞자 인실 같아요. 그죠? 저는 SHIN 쓰고 뒤에 SC 쓰는데, SSH. 이 SSH가 뭐냐면요, S는 sand, SH는 shell. 이 해도가 말이죠, 우리가 어디 등산 가거나 우리 군인들이 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산을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갑니까? 지도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전 지도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저런 해도를 펼쳐놓고 항해를 합니다. 거기 보면 잔잔한 숫자들이 쫙 있는 거는 수심이에요. 수심. 그 옆에 7m, 뭐 몇 메타, 이렇게 쭉 수심들이 쫙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지점은 저렇게 딱 표시를 해서 그곳에 있는 지질까지 기록을 합니다. 왜냐? 저 위치를 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는 어떤 지형이다 라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해도에 표시해 놓습니다. 자, 8.6m 수심이면
8.6m면 천안함하고 관계없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저 옆에 왼쪽에 보십시오. 저 손가락 있는 이용기 부사관이 자기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쭉 조사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사실 수로국에서 아마 저게 60년대 만들어졌을지 70년대 만들어졌을지 아니면 80년대 이후에 다시 수심 체크를 했을지 모릅니다. 수로국에서 쭉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수십 년 전 데이터란 말이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거기는 무언가가 쌓이는 구조였겠죠. 그죠? 세월이 지나면 계속 쌓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용기 부사관이 조사를 했더니 저 옆에 보십시오. 평균 수면 6.4 그리고 옆에 밑에는 최초 좌초 별표 해놓고 그 다음에 6.4 그 밑에는 4m 최저 수심 물결 표시 해놓고 4m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즉 수심이 낮을 때 시간대에는 4m까지 된다는 뜻이거든요. 4m. 예. 그러면은 흘수가 4m인 천안함이 프로펠러가 1m 밑으로 도출돼 있고 그러면은 뭐 4m가 그냥 걸리죠. 그 다음에 2 내지 3m의 파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 6m, 7m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가면은 100%저 위치를 지나갔다 100% 좌초죠. 그게 최초 좌초라고 적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 지도를 작전 상황들은 발견하기 전부터 저는 저기서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데에는 좌초를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암초가 없는 거예요. 암초. 좌초 할 곳은 있는데 암초가 없는 거예요. 천안함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암초가 없는 겁니다. 암초가 있으려 그러면 R이 있어야 돼요. R. 락이라고 표시는 R이 있어야 돼요. 보랏빛 따르릉님 어뢰 증거요. 조금 기다리세요. 쫙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뢰가 나난 또 우리 뉴스타파가 기가 막힌 특종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종 보도를 해놓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빠뜨려서 그렇지 시민보 기자의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의 어뢰에 관한 취재 대단합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릴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R이 없다. 그러면은 암초가 없다. 즉 선체를 부술 만한 천안함을 저렇게 반파시킬 만한 암초가 없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좌초를 겪은 배가 2차적으로 충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저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압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사고 좌초, 2차 사고 충돌. 더구나 MBC 특종 보도로 9시 15분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펼쳐놓은 많은 산재해 있는 그러한 증거 자료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렇지 MBC 특종으로 9시 15분에 무언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좌초이고 9시 22분에 큰 충격은 충돌이구나. 왜? 폭발은 없으니까. 폭발은 일찌감치부터 제일 먼저 카트되고 없으니까. 그렇게 좁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충돌일 것이다. 범위를 좁혀 놓으면 찾기가 쉬워요. 충돌, 확실히 충돌이야. 배를 부순 것은 충돌이야. 하고 그때부터 증거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본 것이죠. 그랬더니 배를 들이받은 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둥그런 녀석이 들이받았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천안함 외판은 철판인데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이니까 거기다 두께는 옆은 8m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아래쪽이 11mm. 배 더블바텀 밑에 쪽은 새끼손가락 두께. 배의 옆면은 새끼손가락의 절반 두께. 이해가십니까? 누가 그래요? 뭐 들이받아서 배가 저렇게 뻥 뚫리고 반파된다고? 반파되고도 남죠. 저게 얼마나 약한 물체인데. 선박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선박을 우리 가족님들 식탁 테이블 사이즈로 줄이면 외판은 알루미늄 포일입니다. 알루미늄 포일. 그거를 주먹으로 슬쩍 밀어보십시오. 뻥 뚫립니다. 선박이 그래요. 구남 아니라 구남 할아버지라도. 왜냐면 그렇게 안되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엄청나게 철판 써야 돼요. 못하러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철판을 쓰냐 말이에요. 바다 위에 떠있고 운항할 수 있고 목적을 부합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최소 기준으로 선박을 만들기 때문에 충격을 가면 뻥 뚫립니다. 왜?
바닷물로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모멘트 값이. 거기에 외력이 가면 그냥 뚫리고 떨려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둥그런 녀석이 받은 것은 이 형상을 보고도 알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녹색 계열의 페인트가 쭉 묻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안함은 두동강이 아닌 세동강입니다. 세동강. 저거 두동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내동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한미, 가스터빈실을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또 위에 퍼넬, 연돌 부위도 규모가 적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내동강입니다. 내동강. 저거 오래가 터지면요 저렇게 안 됩니다. 그냥 중간 부분은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산산조각. 오래가 터지면 두동강이 나되 가운데 부분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안함은 세동강 내지 내동강이 뚝 잘라졌다. 물리적인 충돌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세동강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자, 호주 토렌스함의 어뢰 실험을 한번 보면, 자, 제가 이걸 갖다가 저 법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화면, 아마 토렌스함만 치더라도 지금 이 화면이 많이 돌아다닐 텐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뢰를 폭파 실험한 것을 캡처 해가지고 쭉 9개의 영상으로 해서 가운데 터지고 물기둥이 잔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반파가 되고 밑으로 가라앉아서 마지막에는 저렇게 남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유튜브로 한번 보잔 말이죠. 예. 강력한 충격파와 함께 고압의 가스 버블이 생깁니다. 이 버블이 폭발의 충격파와 함께 선체를 파괴합니다. 지난 1999년 호주 해군에서 실시한 버블제트 실험. 고압의 버블이 물대포처럼 분출돼 함정을 강타합니다. 수중 폭발로 두동강 난 선체의 절단면입니다. 일정한 방향성 없이 찍히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1999년 호주 해군에서 실시한 버블제트 실험. 고압의 버블이 물대포처럼 분출돼 함정을 강타합니다. 수중 폭발로 두동강 난 선체의 절단면입니다. 일정한 방향성 없이 찍히고 형체를 알아보기. 저렇게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것이 어뢰 폭발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뒤집어 쓰는 정도가 아니라 가운데 참 표현을 하기도 미안할 정도인데요. 완전히 가운데 부분에 있는 침실, 그 안에 계신 분들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벽체가 뜯겨져 나가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고, 네? 저 영상만 허나르기를 해도 고열로 내부가 녹아내리고 시커먼 그을음과 케이블이 떡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모락모락은 왜입니까? 3000도 가까이 온도가 터지니까 바닷물이 순간적으로 증발을 해서 모락모락 수증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저 주간에 저렇게 연습 훈련을 해서 그렇죠. 야간에 했다면 TOD 영상상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과학인 거죠. 그죠? 자, 가스터빈실이 가운데, 선체 한가운데서 이물체가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영상 보면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야 될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 뚝 떨어져 저렇게 나간 거예요. 거의 뭐 멀쩡하지 않습니까? 앞뒤로 잘라졌을 뿐이지, 가운데 외판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바로 밑에서 어뢰가 터졌다고 누구 앞에서 저걸 가지고 갖다가 어뢰 터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거를 구조물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거를 인양을 해놓고도 기자들한테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6월달이 돼서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국방부의 폭발 구조 해석은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합조단 보고서에 보면, 국방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161페이지에 이렇게 버블이 두동강을 내었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는데,
저렇게 버블이 두 동강을 내었다라고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구조 해석을 했다면 가스터빈실이 존재하는 한 저 구조 해석 전부 가짜란 얘기예요. 세 개를 만들어야죠. 저 버블로 두 동강이 난다면 천안함에 나타난 현상은 저 시뮬레이션과 일치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맞죠? 한가운데 폭발 원점이라고 말하는 그 한가운데서 제일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곳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 구조 해석 자체가 엉터리란 얘기죠. 그죠? 가스터빈실의 존재를 처음에는 덮어서 공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저렇게 꾸며대다 보니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구조 해석 가짜란 얘기죠. 자, 이게 보십시오. 뻥 뚫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도 아까 보셨죠, 그죠? 부앙 하고 그냥 올라가면 위쪽에 있는 철판들, 이건 더 얇아요. 위쪽 상부에 있는 철판들은 더 많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벌려 V자로 비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래쪽에서부터 엄청난 폭발과 함께 충격파가 바닷물까지 끌어안고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얇은 철판들이 저렇게 온전하게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는 하늘을 향해서 비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가스터빈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게 가스터빈실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보면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선수 쪽하고 함수 쪽하고 한미 쪽이 구조가 약간 다르죠. A는 주름이 잡혀서 있고 B 부분은 비교적 평평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B 부분에는 거기를 가로지르는 타이트 버티컬 벌크헤드라 그래가지고 버티컬 수직으로 서 있는 벌크헤드, 중간에 격벽이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굵은 철판으로 된 가운데 격벽이 쫙 지나가는 데는 그 구조물의 강도 때문에 저렇게 반듯한 채로 유지하고 있지만 A 부분은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A 부분은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갈비뼈처럼 배 외판에 쭉 길이 방향으로 있는 내부의 프레임이 있는 채로 통째로 충돌을 한 녀석이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 충격파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팍 파괴시켜 버리는 거고 막 찢겨야 돼요. 막 찢겨야 됩니다. 그런데 충돌은 그것보다는 긴 시간 동안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주름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최승호 PD 함장이 평택 이함대에서 그 설명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페북에다 썼는데요. 저걸 봐야 된다니까. 저걸.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쭉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프레임이 갈비뼈를 드러나듯이 주름까지 잡히면서 밀고 들어갔구나. 그리고 뭐가? 주댕이가 둥그런 녀석이 밀고 들어간 거 보이잖아요. 저거 지름 딱 재면 들이받은 녀석 앞주댕이하고 딱 들이맞아요. 예? 왜? 철판,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철판을 물체가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 영상에 있는 둥그런 저걸 그 레디우스를 재가지고 범인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딱 재면은 딱 일치한다니까. 보세요. 저 생긴 꼴 보시라고요. 저걸 보고도 모르면은 바보죠.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리고 뭐 충돌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YTN 속보 나온 게 있습니다. YTN 속보로 천안함 충돌 후 침몰. 왜냐? 기자들이 막 국방부가 어디고 막 전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에 전화를 했더니, 이 사고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네.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사고 나자마자 김강부 대위부터 바로 그냥 이함대에 전화해서 좌초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전투정보관도 보고를 했고, 전대장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해군작전처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전부 좌초 보고를 하고, 해경에까지 좌초로 보고가 되고, 누가 저보고 좌초설이니 뭐 좌초론자니, 제 이름만 기사에 제 이름만 나왔다면 타이틀이 좌초론 신상철. 자기들이 좌초 해놓고 저는 며칠 있다가 좌초 맞네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뭐 제가 좌초론자라고. 자,
자기들이 막 좌초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또 한편으로는 뭐가 이렇게 배를 반토막 낸 거야? 라고 했을 때 충돌의 보고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파공이 일어나고 충돌까지 되어서 그것이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이 막 전화를 했을 때 군수 내부 중에 좌초 첫 사고인 좌초가 중요하다고 비중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좌초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결국 배를 반토막 낸 것은 충돌이기 때문에 충돌이 비중 있다고 생각한 군 관계자는 충돌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YTN 김문경 기자님이 아마 김문경 기자님 제 방송 들으실 텐데 왜냐하면 처음 제가 유튜브 방송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번 문자 이렇게 주셨어요. 김문경 기자님께서 수고 많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하면은 한번 제가 해볼 생각인데요. 한번 그럴 때 되면 한번 통화를 한번 하죠. 우리 김문경 기자님 여기 사진 나오죠? 이분이 3월 26일 22시 42분이면 사고 난 지 1시간 10분입니다. 1시간 20분. 사고 뒤 불과 1시간 20분 만에 보도를 합니다. 해군 초계함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에서 훈련을 하던 중에 침몰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충돌한 뒤에 뭔가에 부딪힌 뒤에 침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군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에 충돌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바위와 충돌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 충돌했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보일까요? 하나 더 볼까요? YTN 사고 후 1시간 20분 뒤 보도. 제가 김문경 기자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보내서 기자님 오보입니까? 등등의 질문을 던졌고요. 이렇게 김문경 기자님께서 저한테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오보 아닙니다. 군 관계자 취재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경 기자님한테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한 분 더 있어요. YTN 말고 이투데이의 김준형 기자, 이투데이의 김준형 기자님도 이렇게 했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무언가에 충돌한 뒤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말고 김준형 기자님도 똑같았습니다. 군 관계자를 취재해서 보도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천안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증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법정으로 나오시겠구나. 한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회사에서 못 가게 합니다.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취재를 한 결과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충돌한 뒤에 침몰했다는 보도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죠? 그리고 좌연 둥근 부분에 녹색 계열 페인트를 봤는데요. 제가 조사할 당시는 피고인의 그 당시는 조사위원이죠. 조사위원의 핸드폰을 전부 이렇게 빼놨기 때문에 촬영을 그 당시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 발견을 해서 확대를 해보면 녹색 계열의 페인트가 떡에서 쭉 밀려 들어간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8 수준개발 정원 부사장이 한미 인양한 회사의 부사장인데요. 군함과 다른 페인트색을 보았다. 그리고 천안함은 폭발한 배가 아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인양업체로는 제일 큰 회사일걸요? 거기 부사장인데요. 저분 법정에 나와서 저거 증언하고 그 사장님이 아버님인데 직위 해제됐습니다. 아유, 그대로 통화 몇 번 했는데요. 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셔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집요하게 한미를 인양한 회사 사장님을 이 법정 증인으로 요청을 계속했거든요. 3번, 4번. 왜냐하면 한미를 인양한 회사의 사장님의 증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했더니 나중에는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못 나온다고 이야기하시고 계속 거부하시다가 집요하게 요청을 하니까 혹시 부사장이 나가도 되겠냐고 그렇게 한 거예요. 부사장이 누구냐니까 아드님이래요. 그래서 아이마 좋습니다. 아드님도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드님은 그 당시에 이 전체를 컨트롤을 했던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사장이 법정에 나왔는데 젊은 분이에요. 그러더니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사실대로 막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에 폭발한 배 아닙니다. 그러고 부담이 없는 페인트색을 보았습니다까지 증언을 했는데 그냥 아버님한테 쉬어라 그래가지고 참 천안함 사건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재미과학자분 중에 정윤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정윤. 오늘 이거 다섯 곡지도 못하겠다. 보니까. 정윤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브릭에 보면 재미과학자분이 활발하게 브릭에서 이 토론을 벌이는 분이 계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토론이 진행되는 몇 달 전부터 막 토론하시는 내용을 제가 몇 달이나 지나서 거의 반년 이상 지나서야 발견을 한 거예요. 제 브릭 잘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정윤 선생님이라는 분이 재미과학자신데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그 내용도 굉장히 세밀하신 데다가 천안함 어뢰 추진체는 가짜이고 그 다음에 충돌까지 제가 주장했던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지만 그거를 논리적으로 논문으로까지 영문 논문으로까지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드려서 관련 논문들을 전부 입수를 해서 재판부에도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 어떤 분인가 좀 궁금해서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정윤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이 재료 부식 공학을 전문을 하셨고요. 연세가 많으세요. 88이세요. 예,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메탈러지라고 금속공학을 미국 UCLA죠. 거기서 학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MS 금속학 석사를 하시고요. 1958년부터 철제회사 품질관리 매니저, 금속재료연구소 수석금속학사, 엔지니어링 건설회사의 재료공학 전문가, 시험연구소 재료공학 고문. 올해 1932년생이시니까 88되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 천안함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막 논문을 작성을 하시고 그걸 브릭에서 막 그냥 하신 거. 2020년 작년이네요. 작년 1월 달에 천안함 함안전기의 변형과 균열이라는 논문을 내셨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는 천안함 반파 침몰 원인은 충돌이다. 7월 1일에 또 결정적 증거 어뢰 추진체는 가짜다. 그리고 합주단 EDS 스펙트라 바꿔치기 했다. 7월 16일까지. 그 뒤로도 또 많은 아마 브릭 들어가시면 정윤 선생님 그걸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 하얀 어뢰의 하얀 백색 물질에 있어서는 안동대 정경 박사님. 안동대 정경 박사님은요,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석학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결론을 내린 거를 우리 합조단 군당국이 폄훼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벌받을 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권위 있는 분을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정윤 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논문들을 내셨고 저는 이 내용을 전부 입수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사고의 원인, 두 번째 사고 원인은 충돌로 제가 결론을 내렸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증된 자료들을 모아서 재판부에도 제출하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